책 읽는 마니아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명도의 단편소설 딸의 그림자를 소개합니다. 엄마를 떠나보내고 아버지를 홀로 남겨둔 채 대학 생활하는 딸의 애틋한 심정을 그린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기침소리에 잠이 깨었다. 방 안이 어슴푸레하고 창가가 희뿌연한 것을 보니 새벽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고 아마 5시가 조금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버지의 기침소리는 간헐적으로 들려오더니 목에 무언가 치밀어 오는지 가쁘게 컥컥 소리를 내며 정막을 깨뜨리고 들려왔다. 새벽에 찬 공기가 목 안의 기침을 일깨우는지 아니면 자다가 불현듯 가슴을 조이는 불안한 걱정거리가 있어 목을 쿡쿡 찌르는 그러한 기침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어제 밤에도 무언가 마음에 담아둔 것이 틀림없다. 아버지의 기침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 아버지 어머니 틈새에 끼어 자고 있을 때에도 나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에 깨곤 하였다. 잠들고 있는 내가 깰 새라 입과 어금니를 꽉 닫고 목구멍으로부터 치밀어 오는 기침을 억제하는 것 같았지만 워낙 그 기운이 센지 닫았던 목구멍을 뚫고 입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기침을 한 후에는 신음하듯 가래 끓는 소리가 이어져 들려왔다. 아버지는 기침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흰 가루약을 목에 털어놓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도 한 달 전부터 그만두었다. 아마 병원에도 여러 번 갔으리라 생각되었지만 나는 아버지의 기침이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모른다. 엄마는 아버지의 기침은 나팔 때문이라고 하였다. 나팔을 너무 많이 불러 목이 상했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밴드부에서 트럼펫을 불렀는데 그것이 대학에 들어와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카페에서 색소폰으로 이어졌고 군대에서도 줄곧 나팔을 불어 그것이 기관지에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특히 군대의 열악한 환경에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무리하게 연습한 것이 화를 불러 일으킨 것 같다고 하였다. 군대를 나와서는 잠시 악기 부는 것을 멈추었지만 워낙 나팔 부는 것을 좋아해서 가끔 무슨 행사에 초대받았을 때에는 신나게 색소폰을 불어대곤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색소폰 부는 소리를 자주 듣지를 못하였다. 그것은 엄마의 적극적인 만류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집에서 색소폰 소리가 나면 엄마는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보, 당신 죽으려고 그래요? 목이 아파 밤낮 기침하면서 그래도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멋쩍게 색소폰을 슬며시 밑으로 내려놓았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다 숟가락을 뺏긴 듯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다. 내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색소폰 소리를 들었을 때는 어느 친척집의 회갑잔치에서였다. 그때는 내가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라 아버지가 연주한 것이 무슨 곡목인지 잘 몰랐지만 그 은은한 색소폰 소리가 마치 바람결에 밀려오는 파도 소리처럼 가슴에 와 닿았다. 그 소리는 조용한 물결처럼 잔잔히 흘러오다가 천천히 음이 높아지면서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더니 마침내 소리는 하늘로 흩어지면서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앞뒤로 흔들어가며 열정적으로 불렀는데 연주가 끝난 후에는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왔고 아버지는 만면에 미소를 띤 채 흰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나는 집에 오면서 아버지가 부른 곡목을 물어보았는데 영어로 무어라 대답하는 통에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방 안은 이미 어두운 밤 기운을 밀치고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 전기 스위치를 켰다. 갑자기 형광등의 불빛이 환하게 사면을 밝게 비추었다. 어제 먹다 남은 사과 조각이 누르스름하게 색이 바랜 채 접시 위에 앉아 있었고 오븐 위에 프라이팬에는 잘 닦지를 않아 시커먼 음식 찌꺼기들이 덕지덕지 그대로 말라붙어 있었다.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에서는 더 이상 기침 소리가 나지 않았다. 나는 냉장고에서 어제 미리 잘게 찢어놓은 북어를 꺼내 냄비에 넣었다. 그리고 참기름을 적당히 넣어 버무린 다음 가스레인지에 다이얼을 옆으로 돌리자 달그닥 소리를 내며 희고 푸른 조그만 불빛들이 냄비 밑에서 솟아올랐다. 얼마 후 버무렸던 북어가 지글지글 볶아지자 소금을 조금 뿌리고 으깬 마늘을 넣은 다음 물을 붓고 냄비 뚜껑을 닫았다. 팔을 꺼내 머리와 뿌리를 잘라낸 다음 깨끗이 다듬어 손가락만큼 썰어 놓았다. 냄비 안에 물이 조금씩 요동을 치고 끓기 시작하였고 뚜껑을 열어보니 뽀얗게 흰 거품이 일어나고 있었다. 달걀 2개를 풀어 썰어놓은 파와 함께 거품 속으로 쏟아 넣었다.
그리고 국간장을 한 숟가락 정도 넣고 후춧가루도 적당히 뿌렸다. 간을 보니 싱거운 것 같아 간장을 조금 더 넣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6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밖은 이미 아침이 성큼 다가와 모든 물체가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밥 공기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밥을 그릇에 넣고 북어국과 김치 그리고 김을 가지런히 식탁에 놓았다. 북어국의 고소한 냄새가 코끝에 와 닿았다. 가만히 아버지가 자는 방문을 똑똑 두드렸다. 잠시 후 아버지의 기척 소리가 문틈 사이로 들려왔다. 그리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는지 아니면 자고 있는 이불을 개고 있는지 부스럭 거리는 소리도 함께 들려왔다. 나는 다시 식탁으로 와 빠진 것이 없나 확인해 보았다. 엄마는 아침마다 아버지를 위해 북어국을 끓이곤 하였다. 기침에도 좋을 뿐 아니라 그 맛이 개운하며 간을 보호해주는 아미노산이 흠뻑 들어있어 몸의 기운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이다. 엄마의 북어국 끓이는 솜씨는 아주 훌륭하다. 그다지 맵지도 않고 그렇다고 맨숭맨숭 싱겁지 않으면서 속이 시원한 담백한 맛을 내는 것이다. 엄마는 장에 갈 때마다 아주 신중하게 북어를 고른다. 등이 단단하고 뱃살이 노르스름하면서 무게가 나가는 것을 고른 다음 방망이로 흠씬 두드려 부드럽게 하고 머리와 껍질 가시 등을 잘라낸다. 나는 엄마처럼 북어를 잘 고르지 못할 뿐더러 방망이로 두들길 때마다 매맞는 것이 안쓰러워 적당히 하다가 만다. 오래전에 죽어버린 말라 비틀어진 것을 왜 또 방망이로 두들겨 산산조각 찢어 놓아야 하는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지만 너무 잔인한 것 같았다. 그리고 엄마처럼 신중하게 북어를 고른다고 하였지만 매번 국을 끓일 때마다 좀 더 좋은 것을 고를 걸 하곤 후회하곤 하였다. 북어를 고르는 것도 오랜 연륜의 감이 있어야 한다는데 나는 아직 그 느낌을 터득하지를 못하였다. 아버지가 세면실에서 손을 씻는 소리가 들려왔다. 와, 냄새가 좋다.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식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의자에 앉고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여 짧게 기도를 드렸다. 가만히 있자. 아참 물을 빠뜨렸군. 아버지는 식사를 하기 전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 것이다. 나는 재빨리 유리컵에 물을 받아다 밥공기 옆에 놓았다. 아버지는 컵을 들어 쭉 들이키고 수저를 들었다. 그리고 잔기침을 2번 하고는 북어국을 떠 입으로 가져갔다. 역시 엄마가 끓이는 것만큼 훌륭해. 아주 목이 시원한데. 그러나 저러나 이제 북어국은 누가 끓여주나.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배워둘 걸. 얘야, 너도 좀 먹어라. 이제 먼 길 떠날 텐데 아침을 든든히 먹어 두어야지. 아버지가 수저를 입에 대다 말고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괜찮아요. 전 이따 가다 도너츠나 하나 사 먹죠. 그래, 그거 가지고 되겠냐? 밥을 먹으면 오히려 속이 거북해요. 아침은 이미 붉은 햇살로 집 앞 정원을 덮고 있었다. 앞들의 장미와 노란 수선화가 아침 화장을 끝낸 듯 한방 물기를 머금고 고개를 들고 활짝 웃고 있었다. 파란 잔디 위에 꽃잎이 몇 개 떨어져 있었다. 하얀 옷에 붉은 옷깃이 달린 장미잎이다. 바람에 밀렸는지 스스로 몸에서 떨어져 나갔는지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지붕 위 안테나에서 까마귀가 꺼억 울어댔다. 온몸이 숯덩어리처럼 새까마 까마귀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까마귀가 울고 있네. 아버지가 지붕 위를 힐끔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그건 미신이에요. 아침 식사 후 베이지색 도요다 트렁크를 열고 들고 있던 가방들을 넣었다. 트렁크에는 이미 짐들이 가득 채워 있었다. 옆 한쪽의 집에서 신고 다니던 꽃무늬의 샌달이 볼품없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집에 두고 갈까 하다가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아 옆구석에 쑤셔 넣은 것이다. 뭐 잊어버린 거 없는지 잘 챙겨봐라. 아버지의 목신 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까마귀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서 왔는지 이제 여러 마리가 요란하게 까악까악대고 있었다. 거참 재수없이 자꾸 울어대네. 까치나 울 것이지.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나는 여기 살면서 한 번도 까치를 본 적이 없다. 그림에서 본 까치는 몸에 흰 치마를 두르고 있었지. 까마귀처럼 온통 까맣지는 않아. 그리고 까마귀 소리는 녹슨 쇳덩어리 깨지듯 너무 귀청을 거슬리지만 이른 아침에 들리는 까치 소리는 맑게 청아하게 아침을 울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처럼 들린다고. 까치 소리를 못 들어서인지 우리 집에는 반가운 손님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여러 사람이 우리 집을 왔었지만 반색을 하며 맞이한 손님은 한 번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 이제 출발하자. 아버지가 운전석 차문을 열자 나는 힐끈 지붕 위를 쳐다보았다. 내가 무슨 의도로 지붕을 올려다보았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저 무의식적이었다. 지붕의 안테나가 볼품없이 조금 기울어져 있었다. 어느새 까마귀들은 날아가 버렸고 안테나 위로 파란 하늘이 바다처럼 펼쳐 있었다. 내가 머물렀던 자리가 이제 뒷전으로 점점 멀어져 간다고 생각하니 지붕 위에 안테나가 맥없이 주저앉고 집도 땅 밑으로 침식되어 가는 느낌이 들어 가슴이 허전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매직 마우틴을 지나 샌 버나디오 산을 넘어서까지 아무 말이 없었다. 이미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산등성을 덮고 있었고 차창 앞에 펼쳐지는 그림들이 선명하게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산허리를 감싸고 차량들이 미끄러지듯 줄이어 지나가고 장거리를 달리는 대형 트럭들이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 야, 참 세월 빠르네. 엊그제 미국 온 것 같았는데 내가 이제 대학을 가다니. 아버지가 침묵을 깨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런데 난 아직도 엊그제 여기 온 것 같은데 전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실감이 안 간단 말이야. 내가 이제 커진 걸 보니 세월이 많이 흘러간 모양이지. 근데 여기 미국 올 때 몇 살이었나? 나는 대답을 않고 묵묵히 차창 밖을 내다보기만 하였다. 미국 와서 첫 학교 가는 날,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아버지는 나를 학교 앞에 내려놓고는 회사 출근 시간 늦겠다고 불이 나게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바람에 나는 엉거주춤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많은 아이들이 북적거렸지만 나는 빈 운동장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아는 아이들은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다. 아이들은 제가끔 떠들며 갯벌의 개들이 제 구멍 차차 들어가듯 교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 나는 정신을 차려 아버지가 일러준 선생님 이름을 기억 속에서 찾아냈다. 미세스 에반스, 미세스 에반스. 나는 몇 번이고 중얼거렸다. 내가 갈 곳은 에반스라는 선생님 교실이었다. 내가 다녔던 한국의 3학년 2반. 그런 교실이 아니라 미세스 에반스라는 선생님 방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나는 일단 눈앞에 보이는 교실부터 차례로 흩어나가기 시작하였다. 교실마다 제잘거리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은 마치 여름밤 논바닥에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로 들릴 뿐 나에게는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누군가 내 곁을 툭 건드리며 앞으로 지나쳤다. 키가 짤딸만하고 머리는 약간 곱슬머리를 한 사내 녀석이었다. 그는 뒤돌아서며 빙긋 웃으며 뭔가 한마디 하였는데 물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아마 미안하다는 말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녀석은 금세 표정을 바꾸어 약간 경계하는 눈초리로 내 아래 위를 흩어보았다. 나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녀석을 노려보았다. 이 자식아, 사람 처음 보았어? 녀석은 내 차가운 눈초리를 의식한지 강아지 꽁무니 빼듯 슬금슬금 뒷걸음 치며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녀석이 모퉁이를 벗어나자 바로 그 건물 맨 마지막 문 위에 미세스 에반스라고 쓴 문패를 발견하였다. 문은 반쯤 열려져 있었고 교실 안은 이미 학생들이 제가끔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 거의 절반이 넘는 학생들의 시선이 내 몸에 꽂혔다. 내 시선에 들어온 것은 지금까지 익숙하게 보아왔던 모습들과는 너무 딴 모습들이었다. 나와 같이 까막 머리에 까막 눈동자는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 나는 지금 외계인들의 포로처럼 끌려온 것이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다리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들이 금세 달려와 내 주위를 포위할 것만 같았다. 뒤돌아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에 무거운 쇳덩어리가 달려있는지 꼼짝할 수가 없었다. 가슴이 떨리고 공포와 두려움이 내 머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누군가 내 얼굴에 거울을 갖다 대었더라면 나의 얼굴이 석고처럼 하얗게 굳어져 있는 모습이 보였을 것이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침이 입천장을 지나 목구멍 안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나의 긴장은 쉽게 풀려지지가 않았다. 누군가 내 앞으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빨간 티셔츠에 꽃무늬가 있는 은빛 스카프를 두른 그리고 단발머리에 눈이 유난히 큰 여자였다. 머리카락은 황금 빛깔을 띄우고 있었다. 헬로우. 그녀는 반색을 하며 기영숙 하며 서투른 발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여전히 두려운 표정으로 장승처럼 서 있는 나에게 그녀는 다가와 두 손으로 내 어깨를 안았다.
산뜻한 비누 냄새가 얼굴에 와 닿았는데 아침 공기처럼 신선하였다. 순간 나의 굳어진 몸이 그녀의 품속에서 따스하게 안겨져 있어 지금까지 경계하였던 낯선 외지의 두려움과 불안이 천천히 그녀의 품 안에서 잠시나마 녹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메리라는 턱이 뾰족한 여자의 옆에 앉아 있었는데 너무 내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바람에 나의 뺨에 조그만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 하였다. 그날은 내 생애의 가장 지루한 날이었다. 미세스 에반스가 열심히 무언가 말을 하였지만 나는 그녀가 목에 두르고 있는 은빛 스카프와 오똑 솟은 콧날만 볼 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시간은 정지되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있었다. 차는 산 중턱을 내려가고 있었다. 멀리 바라보이는 들판은 누런 흙빛을 띄우고 있었고 나무라고는 한 그루도 없었다. 들판 한가운데 일직선의 도로가 가로질러 있었다. 멀리 보이는 차들이 벌레처럼 기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집을 떠난 지 벌써 2시간이 넘었고 밝은 햇살이 차창을 환히 부딪혀 오고 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앞에 시선을 두고 꼿꼿한 자세로 운전하고 있었다. 앞의 속도 게시판 바늘이 거의 80짜리 숫자에 머무르고 있었다. 제한 속도 65마일을 훨씬 웃도는 속도다. 그러나 앞에 차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옆에 라인의 긴 트럭이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었고 거대한 그림자가 우리 차를 덮고 있었다. 트럭과 우리 차는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나는 빨리 트럭을 앞지르기를 바랬다. 우리 차가 트럭 바퀴 사이로 끌려 들어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라디오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작게 들려오고 있었다. 가끔 찍찍거리는 잡음이 났지만 바이올린 소리는 연약한 여인의 신음처럼 차 안에 스며들고 있었다. 스티브는 어디 학교에 가느냐고 물었다. 아버지가 느닷없이 침묵을 깨고 물었다. 동부 보스턴으로요. 멀리도 가네. 다음 주에 가요. 혼자서 간단 말이지. 잘 몰라요. 나는 관심 없다는 투로 말을 끊어버리려 하였다. 그래도 그 녀석 머리는 좋단 말이야. 하여간 뭐 크게 할 놈이야. 엄마는 그 녀석이 싫다고 하지만 글쎄 내가 보기에는 애는 좋은데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무리 머리 좋고 똑똑하면 뭐래. 지 아버지 어머니가 그 모양이니. 아버지 그건 편견이야요. 편견. 나는 하마터면 크게 소리를 지를 뻔하였다. 편견. 아냐, 넌 아직 몰라서 그래. 사람이란 환경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특히 자라나는 자식들은 부모와 가정에서 받는 환경이 나중에 커서도 아주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도둑놈 자식은 커서도 도둑 되는 거 아니. 반드시 남의 것 훔치는 강도나 도둑놈 되는 것이 아니라 도둑 심보를 그대로 타고난단 말이지. 그런 놈이 크게 사업가 되거나 정치를 해봐라. 도둑 심보가 있어서 남의 것 빼앗은 것만 알지.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아버지가 말하려는 의도를 다 파악할 것 같았다. 아버지의 이론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도 아니고 과학적 근거도 없는 아주 상식적인 상상력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도둑놈은 도둑놈을 낳고 사기꾼은 사기꾼을 낳고 바보는 바보를 낳고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쟁이를 낳고 욕심쟁이는 욕심쟁이를 낳으면 천사는 천사를 낳는다는 말인가? 아버지가 더 말을 이어갔지만 나는 내 생각에 몰두하느라 아버지의 음성만 귓전에 맴돌 뿐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았다. 아버지, 사람의 성격은 닮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같은 인간으로 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이란 현재 자기의 처해져 있는 환경에 따라 달리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이지 부모가 하는 일을 그대로 다 답습하지는 않아요. 물론 아버지가 의사면 아들도 의사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자기의 선택이라고 보아요.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겠다는 자기의 선택이지요. 의사 아들이 꼭 머리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수학 공식처럼 논리적인 결과로 볼 수는 없어요. 농부 자식이 의사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쁜 도적질했다고 해서 아들도 나쁜 놈이라고 취급하는 것은 일종의 편견이에요. 도둑놈 아버지에게서도 경찰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라나온 환경이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어요. 나는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있다. 스티브의 부모는 이혼하였고 이혼한 가정의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더러 앞으로도 좋은 성격을 가질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나에게 전수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스티브에 대한 편견. 그 편견은 타의에서 생긴 오해이지
직접 느끼고 체험해서 결론 지은 게 아니다. 부모가 이혼하였으니까 그 자식도 언젠가는 거의 이혼할 수 있다는 수학 공식적 유전 논리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생각이다. 내가 스티브를 처음 본 것은 학교가 끝난 후 강당 앞 잔디밭에서였다. 나는 나를 차로 데리러 올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잔디 앞에 두 다리를 구부리고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다. 몸은 깡마른 데다 얼굴은 휘어진 오이 모양 길쭉하였다. 황갈색 곱슬 머리에다 눈은 새파랗고 눈 밑에 죽은 깨가 검정 후춧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거무스름하였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지나가는 차량들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항상 혼자였다. 나는 먼저 차를 타고 떠났고 내가 무심결에 뒤돌아볼 때도 그는 묵묵히 잔디에 책상 다리를 한 채 앉아 있었다. 그가 입고 있는 옷도 매일 거의 같았다. TV 담배 광고에서 본 카우보이의 빨갛 줄무늬가 있는 남방 차림의 색바랜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운동화 줄 끈이 느슨하게 밖으로 나와 있었다. 그의 가느다란 팔 안쪽에 노트가 한 권 끼어져 있었는데 가끔 그 노트를 꺼내 뭔가 끌적끌적 쓰고 있었다. 옆으로 지나가는 그 또래 남녀 학생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의 이름이 스티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나가는 친구들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흰이를 반쯤 내밀며 미소를 지으며 대꾸하였다. 한 명도 그와 마주서거나 앉아서 대화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리를 고수한 채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앉아 있었다. 항상 그 자리에는 나무 그늘이 드리워져 있어 따가운 햇빛을 막을 수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차를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그가 다가왔다. 그는 그저 나를 지나쳐 옆으로 비켜나가는 줄 알고 그가 내 앞에 설 때까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느린 걸음걸이로 다가와 바로 내 앞에 섰다. 앉아있을 때는 그리 커 보이지 않던 키가 막상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마술이라도 부린 듯 길게 늘어난 것 같았다. 그는 바람이라도 불면 휘청 무너질 듯 상체를 약간 구부린 채 내 눈을 응시하였다. 눈 밑에 죽은 깨들이 더욱 두드러지게 보였다. 하이 하며 그가 빙긋 웃었다. 나는 의아한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우선 경계를 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의 습관이다. 넌 중국 사람이지? No, I am a Korean. 아니, 한국 사람. Oh, Korean. I'm sorry. Anyway, my name is Steve. Hi, Steve. My name is Kyung-suk.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What? 무슨 일인데? 나는 무슨 말을 하려는 그를 독촉하였다. Well, I need a help. 도움이 필요해. 그는 다시 미소를 짓고 볼에 엷은 홍조를 띄었다. 도와달라니. 그가 좁은 어깨를 으쓱거렸다. 나는 그가 다음 말을 꺼내기 전 그가 무슨 도움을 청할지 재빠르게 상상해 보았다. 숙제 좀 도와달라고? 수학 문제? 책 좀 빌려달라고? 아니면 돈 좀 빌려달라고? 그는 가방에서 뭔가 노랑 서류 파일 하나를 꺼냈다. 노트 분량으로 약 책 한 권만큼 두툼하였다. 파일 한가운데 고무줄이 메어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파일을 내밀며 멋쩍게 웃었다. 나는 그가 내민 파일을 받아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파일 밖으로 흰 종이 몇 장이 비죽 불성스럽게 나와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다. 코가 유난히 크게 보여지면서 그의 얼굴이 상당히 천진스럽다고 느껴졌다. 파일을 잡은 손이 힘없이 밑으로 떨어뜨릴 것 같아 조심스럽게 파일을 건네받았다. 이게 뭔데? 집에 가서 읽어봐. 천천히. 그래도 며칠 있다 돌려줘. 그리고 그는 겸연쩍게 웃으며 다시 나무 그늘로 되돌아갔다. 그것은 크리스마스 전날 학교 강당에서 할 연극의 대본이었다. 그가 그 희곡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은 아주 감동적이었다. 나는 스티브가 준 대본을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내가 그 대본의 주인공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내용은 아리따운 여자가 병원에 입원한 엄마를 돌보다 젊은 의사와 사랑에 빠진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녀가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적극 반대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점점 깊어갔다. 그들은 부모의 적극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에는 부모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고 친한 친구 몇 명이 그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다. 결혼 후 그들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그의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녀는 매일 예쁜 장미 한 다발을 들고 그녀의 시아버지를 방문하여 그를 돌보았다.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시아버지는 굳게 닫혔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그녀의 결혼을 반대하였는데 이제 미지의 아시안 며느리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의 편견의 벽이 무너지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며느리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는 줄거리다. 차는 후리웨이를 벗어나고 있었다. 기름을 넣어야겠는데. 앞에 높다랍게 자동차 가스 회사 마크가 그려져 있는 기둥이 보였다. 기름을 넣기 위해 아버지가 차에서 내렸고 나도 따라 나섰다. 사막의 더운 바람이 얼굴을 스쳐갔다. 주위는 삭막하다. 지나가는 차량 뒷공무니에 흙먼지가 거품을 물고 따라붙었다. 길가에 어느 인디안 여자가 기념품을 진열한 좌판을 펼쳐놓고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뭐 좀 먹고 가자. 아버지가 기름을 채워넣고 가스통 마개를 닫으며 물었다. 전 괜찮아요. 아버지 배고프시면 사잡수시고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기침을 쿨럭쿨럭하였다. 아버지는 조금 떨어진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 들려 빅맥 하나와 치즈버거 그리고 콜라 2잔을 사들고 왔다. 치즈버거를 보니 갑자기 시장기가 났다. 나는 콜라를 한 잔 마시고 치즈버거를 조금씩 씹었다. 난 이때까지 아무리 햄버거를 먹어도 그 맛을 모르겠단 말이야. 그저 배고프니까 뱃속에 넣는 거지. 먹고 나서도 허전해. 입맛 땡기는 짜릿한 맛이 없어. 아버지는 햄버거 절반을 먹고 나서 입가를 냅킨으로 훔치며 말했다. 근데 넌 어렸을 적부터 햄버거를 무척 좋아했지. 특히 맥도날드를. 너 기억나니? 처음 미국 와서 아버지 따라 낚시 갔다가 햄버거 먹고 싶다고 해서 그 밤중에 2시간 넘게 햄버거 식당 찾느라고. 결국 못 찾고 술집 같은 데 가서 사정사정해서 햄버거 만들어 달라고 졸라댄 거. 그래, 그 주방장이 우리가 그렇게 햄버거집 차차 다녔다는 걸 듣고는 껄껄 웃으며 돈도 안 받은 거 생각나.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 먹은 햄버거의 빵이 너무 거무칙칙하고 딱딱한 데다 햄도 덜 익어. 돌을 씹는 기분이라 금세 입 밖으로 내뱉고 싶었지만 내 먹는 모습을 대견스럽게 보는 아버지의 그윽한 눈초리에 나는 일부러 맛있는 표정을 지으며 꿀꺽 마지막 빵 조각을 목구멍에 쓸어 넣었던 기억을. 스티브는 햄버거를 아주 맛있게 잘 먹는다. 두 손으로 햄버거 양쪽 끝을 잡고 가운데부터 한 조각 떼어 입안으로 집어넣고는 옹기작 천천히 씹는다. 담은 입안에서 커다란 구슬이 볼 안에서 이리저리 굴러가는 것 같다. 마지막 조각을 삼킨 다음에는 맛있게 먹었다는 듯이 미소를 짓는다. 연극 연습이 끝난 저녁에는 우리들은 거의 햄버거를 시켜 먹었다. 한두어 번 피자를 사 먹었지만 대부분 돈들이 넉넉지 않은 편이라 거의 매일 밤 햄버거로 저녁을 때웠다. 그해 크리스마스 전날 공연한 연극은 나에게 가장 추억에 남는 일이었다. 내 역할이란 병원에서 엄마를 간호하는 아리따운 여자가 젊은 의사와 열애하는 아시안 여자로 나왔는데 나는 마치 실제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을 하였다. 수잔이 화장을 너무 예쁘게 해서 비비안 리 같다느니 주인공 마이크의 독백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금을 울렸다느니 하는 말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그저 비오는 호숫가에 홀로 춤추는 백조처럼 푸른 바다를 가로질러가는 갈매기처럼 나는 나 자신을 망각한 채 연기에 몰두하였다. 언제 내 속에 이런 감정이 있었을까? 그것은 오랫동안 묻혀두었던 꽃봉우리가 봄비를 맞아 활짝 그 잎새가 열려져 기지개를 피는 것 같았다. 만개한 꽃봉오리가 내 속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바랬다. 나는 스티브가 그 역할을 주지 않았으면 나의 꽃잎새가 그대로 닫혀진 채 따가운 태양빛에 서서히 말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연극이 끝나고 한 달여의 겨울 방학이 시작되었다. 나는 방학 동안 그를 만난 적이 없었고 전화로 얘기한 일은 딱 2번 있었다. 지난번 연극 이야기와 그의 아버지가 심장 수술하였다는 내용이다. 그의 아버지가 심장 수술하였다는 것을 얘기할 때 그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더듬거리는 목소리를 통해 짐작이 되었는데 나는 왜 그를 안심시킬 수 있는 위로의 말을 강하게 하지 못하였나 하는 후회감을 가졌다. 그 후 불현듯 그를 만나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그것이 그에 대한 그리움은 아니었다. 방학이 끝나면 어차피 다시 만날 텐데. 그동안 나는 스티브에 대해 아버지와 엄마에게 대강 이야기를 해두었다. 참 안 됐구나. 똑똑한 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제대로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스티브가 10살 때 부모가 이혼하여 지금은 엄마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스티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곱살스럽지 않으며 될 수 있으면 스티브를 그저 학교 친구로 그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글쎄 이혼한 부모를 둔 자녀가 한둘인가. 그것이 스티브와 무슨 상관이람. 연극의 마지막 연습이 끝난 후 우리는 서로 강단 앞 발코니에 걸터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모두가 떠난 자리에 강단 입구 위의 전등이 그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다. 처음으로 나는 그가 아버지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말에 찾아와 같이 식당에 가 저녁을 먹었어. 아버지는 이런저런 일을 묻기도 하고 아버지 주변에 일어난 일을 우스꽝스럽게 이야기하면 재미있게 듣곤 해. 아버지는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것을 좋아해. 마치 대화에 굶주린 사람처럼. 아버지 주위에는 아버지 말을 들어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는 열심히 아버지 말에 맞장구를 쳐주지. 나는 그들이 참 외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엄마 아버지는 왜 이혼하였는데? 나는 끝내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부모의 이혼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람. 방학이 끝나고 학교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강단 앞 잔디밭에 고슴도치 모양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나는 길가에 서서 엄마의 차를 기다렸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자주색 남방 샤츠에 색바랜 검정색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와 마주쳤을 때 겸연쩍게 몇 마디 주고받았을 뿐 우리는 더 이상 오래 머물러 있지를 않았다. 나는 그가 지난해 연극 공연을 제안할 때처럼 어슬렁어슬렁 다가와 무슨 말을 걸어오기를 은근히 바랐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학교 졸업하기 전 어느 날 그는 불쑥 나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주머니에서 공연 티켓 2장을 꺼내내게 보였다. 그리고 이번에 유명한 연극 공연이 있는데 같이 가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나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그 연극은 모두가 보고 싶어하는 유명한 공연이다. 꼭 보고 싶지만 분명 엄마는 스티브와 같이 가는 것을 반대할 것이다. 또 옷을 무엇을 입을지도 걱정이다. 내 평생에 처음 받아보는 데이트 신청이다. 만약 거절할 때 스티브의 표정을 상상해 보았다. 내가 머뭇거리자 그는 내 눈을 응시하며 말하였다. 꼭 같이 가고 싶은데. 결국 나는 미소를 지으며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연극 보는 날 엄마에게는 말하지 않고 친구와 같이 연극 공연 보러 간다고 둘러댔다. 그리고 입고 갈 옷도 친구 영숙에게 빌렸다. 연극 보는 내내 가슴이 떨려 연극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였다. 스티브는 내 곁에서 줄곧 무대를 바라보며 공연에 심취하고 있었다. 연극이 끝난 후 우리는 어느 카페에 들려 커피를 마셨다. 대화의 내용은 오늘 본 연극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헤어질 때 그는 우리 다시 한번 만나면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가슴이 떨려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다. 그 후 그에게서 데이트 요청을 2번 받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로 거절하였다. 그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두려웠다. 이혼한 부모의 자녀와 사랑에 빠져 혹시 결혼하게 된다면 편견에 빠진 부모의 반대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나는 그를 잊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후 나는 그를 만나는 일이 없었다. 차가 기숙사 앞 주차장에 도달하였을 때는 이미 많은 학생들로 북적거렸다. 차에서 짐들을 방으로 실어나느라 마치 장터 같은 분위기였다. 주차장에서 내가 거처할 3층 방까지는 꽤 거리가 있다. 우선 접수구에서 등록을 하고 방키를 받았다. 그리고 승강구 쪽으로 가니 입구에는 짐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승강구 층을 표시하는 계기판이 깜빡거리며 6층에서 5층으로 내려오고 있었고 각 층마다 잠시 머무르고 있었다. 한참 후 승강구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한 사람도 내리지 않았고 타려는 사람뿐이다. 가벼운 한숨 소리가 기다리는 사람들 쪽에서 흘러나왔다. 야, 안 되겠다. 계단 타고 올라가야겠다. 아버지를 따라 비상구 쪽 계단을 걸어올라 내가 거처할 315호를 찾았다. 좁은 복도에는 여기저기 풀어놓은 짐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각종 게시물이 제멋대로 꽂혀 있었다. 315호 문은 이미 열려져 있었고 누군가 두런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와 내가 들어서자 그 안에는 3사람이 서 있었다. 키가 짤딸만한 중년 부부와 역시 키가 작고 얼굴이 둥근 학생으로 생김새로 보아서는 영락없이 중국 사람들이다. 그들은 우리를 보자 싱글싱글 웃었다. 하이, 중국 남자가 먼저 인사를 하였다. 난방 밑에 가죽 허리띠가 낡아서 주름이 자글자글 잡혀 있었다. 아내인 듯한 여자는 배가 불룩한 데다
다리가 너무 짧아 몸의 균형 잡기가 불편한지 한쪽 손은 침대 모서리를 잡고 있었다. 그녀의 스웨터 옆구리에 실밥이 두어 올이 풀어져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하였다. 우리는 서로 인사를 하였다. 나의 룸메이트가 될 캐런은 그들 부부의 4번째 자식이다. 위로 언니가 2, 오빠 하나, 아래로 남동생, 5형제다. 대가족이 부러웠다. 그들은 평생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한 지붕 아래 북적북적 대는 것이 사는 맛이 날 것이다. 나는 저렇게 못생긴 엄마라도 같이 있어. 오늘과 같이 이사하는 날, 엄마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소개하였으면 얼마나 좋아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방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둘러보았자 침대 2개와 조그마한 책상, 그 옆으로 역시 조그마한 옷장 그뿐이다. 중국 사람이 룸메이트 돼서 잘 됐다. 아버지가 한국말로 소곤거렸다. 중국 부부도 뭐라 중국말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마 자기들도 같은 아시안끼리 룸메이트 돼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모양이지. 아버지가 다시 한국말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나는 상관없어요. 아무나 룸메이트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같은 동양 사람이라 덜 외롭지. 하여간 난 마음이 놓인다. 괜히 이상한 여자가 룸메이트 하면 어떻게 하나 무척 걱정했는데. 잠시 후 룸메이트와 그녀의 부모는 떠났다. 룸메이트는 주말 지나서 오겠다고 하였다. 그들 집은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산호세에 있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되는 월요일에나 오겠다는 것이다. 자, 이제 짐도 정리되었으니 나가서 밥이나 먹을까? 아버지는 손목 시계를 보며 벽에 사진을 걸고 있는 내 등 뒤에 대고 말하였다. 사진은 연극을 끝내고 우리 모두가 무대 위에서 찍은 것으로 나는 왼쪽 끝에 앉아 있었고 조는 오른쪽 끝에 서 있었다. 모두들 웃고 있었다. 고등학생 시절 유일한 그리고 가장 즐거웠던 추억으로 다시는 그 감동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점심 겸 저녁을 먹고 아버지는 떠났다. 나는 3층 창가에 서서 아버지가 떠나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는 기숙사 정문 조그만 정원을 가로지르며 천천히 걷고 있었다. 허리가 약간 굽어진 것이 위에서 내려다보아서인지 아버지 모습은 둥근 타원처럼 보였다. 아버지는 아주 무겁게 걷고 있었다. 발뒤꿈치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걸음을 옮길 적마다 거추장스럽게 따라붙었다. 나는 아버지가 건물 앞을 지나 주차장에 있는 차를 타고 거리를 빠져나갈 때까지 줄곧 시선을 놓지 않았다. 아버지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짐을 실었던 뒷자리도 횡하니 비어 있었다. 차가 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나는 다시 정문 앞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울긋불긋 꽃들이 심어져 있었고 그 앞에 벤치가 여러 개 놓여 있었다. 이곳은 마치 엄마가 있었던 병원 건물 정원과 흡사하였다. 엄마가 누워 있었던 2층 건물 창가에서 내려다 보이는 정원에도 울긋불긋 꽃들이 심어져 있었고 벤치가 놓여 있었다. 엄마는 창가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나에게 창가에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었다. 오늘은 장미가 너무 예쁘게 피어 있네요. 그리고 그 장미 꽃밭 앞에 어느 젊은 부부가 벤치에 앉아 있어요. 아내를 방문한 남편 같아요. 여자는 환자 가운을 입고 있네요. 그리고 남자의 손을 꼭 잡고 있네요. 엄마는 침대에 누워 힘없는 미소를 지었다. 개나리는 없니? 개나리요? 여기 개나리 꽃이 있나? 그리고 지금은 가을에요. 개나리가 다 시들었을 거예요. 개나리가 보고 싶어. 봄이 되면 엄마가 살고 있던 고향집들에는 개나리가 활짝 피어 있었다는 것은 종종 들어본 적이 있다. 그리고 개나리가 활짝 피어 있었던 4월에 엄마 아버지는 나를 낳았다고 하였다. 나는 다음 날 노란 프라지어를 엄마 머리맡 꽃병에 꽂아 놓았다. 개나리보다 화사하고 그 향기가 아주 그윽한 꽃이다. 그 향기가 침상의 눅눅한 양 냄새를 덮고 있었다. 엄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엷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프라지아의 향기를 음미하듯 다시 눈을 감았다. 엄마의 뺨이 발그스레 홍조를 띠고 있었다. 그 후 엄마는 열흘 후 돌아가셨고 프라지아의 향기는 그대로 엄마의 침상에 머무르고 있었다. 엄마의 죽음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매일 밤 나는 엄마를 생각하며 흐르는 눈물이 벽에를 적시었다.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였던 벽이 무너진 셈이다. 아버지는 매일 술을 머셨다. 엄마가 없는 집은 항상 황량하였고 나는 짐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다. 거미줄이 얽혀있는 어둑한 빈집에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에서 엄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제 잘 잤어? 그러나 엄마의 미소도 부드러운 목소리도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사라진 침실에는 흰 프라지아만이 쓸쓸히 침상을 지키고 있었다. 기숙사에서의 첫날 밤은 잠이 오지를 않았다. 누워서 올려다 보이는 천장은 밤새도록 하얗게 보였다. 옆방에서 문 닫는 소리가 너무 커 침대가 흔들릴 정도다. 복도를 쿵쿵거리며 누군가 떠들며 지나가고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내가 혼자 자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도 홀로 어두운 침대에서 기침을 쿨럭쿨럭거리며 잠 못 이루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엄마는 더 멀리 돌아올 수 없는 곳에서 개나리가 활짝 핀 정원에 서성거리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왜 우리는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그리움을 가슴에 묻어두고 있을까? 꿈속에서나마 만날 수 있었으면 하였지만 그러나 정막 속에 가슴 두근거리는 가느다란 숨소리만 들릴 뿐이다. 새벽에 겨우 잠이 들 무렵 나는 어렴풋이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어디선가 들었던 잔잔한 파도 소리 같은 것이었다. 은은한 달빛 속에 조용히 밀려왔다가 바람결에 부딪혀 어둠 속으로 여운을 남기는 그 소리는 언제가 들었던 색소폰 소리였다. 누가 정문 앞잔디밭에서 혼자 외롭게 색소폰을 부르는 것일까? 그러나 나는 자리에서 꼼짝 않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소리 속에 땀과 열정이 섞여 있었다. 외로움을 잊으려는 억누름의 땀방울이 소리 속에 묻혀 있었다. 그것은 분명 아버지의 소리다. 감추어 두었던 색소폰을 꺼내 아버지는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것이다. 나는 숨을 죽이고 색소폰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파도 속의 바람결에 아버지는 점점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아버지를 위해 북엇국을 끓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났다. 벌떡 일어나 방문을 나서 부엌으로 달려가 냉장고를 열면 썰어놓은 북어가 있을 것이다. 파가 남아있을까? 파가 없으면 양파로 대신하지. 그러나 나는 침대에 그대로 누운 채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색소폰 소리는 사라지고 한 줄기 아침 햇살이 창가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햇살이 내 가슴을 가로질러 내 눈가에 와 닿았을 때 눈이 부셔 나는 더 이상 침대에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창 밖 잔디밭에 하얀 치마를 입은 여인이 노란 꽃 앞에 서성거리고 있었다. 누굴까? 이 이른 아침에 엄마가 오신 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도 오실 터인데. 오랜만에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가족이 다 모이게 될 줄이야. 나는 조금 있으면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올 아버지 엄마를 머릿속에 그려보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어제 오후 프라지아 꽃을 한아름 사다 책상 위에 놓아둘 걸. 그러나 방은 아침 햇살로 가득한데 시간은 지루하게 정막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한동안 엄마의 그림자는 나를 따라다녔다. 이상으로 윤명도 작가의 딸의 그림자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